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오늘로 꼭 반년째 되는 날입니다. 날수로는 어느새 184일째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진상조사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는 정치적 공방과 유언비어, 비방, 모략에 묻혀버린 지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위정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우차사의 LT뉴스 삭제와 관련해서 오늘 SBS 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악취가 진동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10월 16일 목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2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2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0월 16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세월호 사고 딱 6개월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간 이른바 서면 보고. 네. 이 보고서 일부가 좀 공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서면 유선 보고 내용 일부가 처음 공개되면서 이 당시 우왕좌왕했던 청와대 초기 대응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신고 시점으로부터 2시간여 지난 10시 52분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구조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승객들이 거의 다 배에 남아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조되지 못한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보고 시각은 오전 10시 52분과 11시 반 사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되지 못한 인원의 실종 또는 잔류했을 가능성, 이것을 보고받은 다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는 밝히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서면, 유선 보고만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날 하루 14번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5시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말입니다. 사실 미구조 인원 그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라는 문안이요.
당시 지배적이었던 견해, 즉 전원 구조 상황을 전제로 한 상투적인 첨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핵심적으로 보고된 내용은 전원 구조됐다. 다만 구조되지 않은 사람들 일부는 선체에 남아있거나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청와대는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하지만 청와대는 당일 행적과 관련해 감사원에 A4 용지 2장 분량의 짧은 보고서만 보냈을 뿐이어서 감사원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뚜렷하게 이렇게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와대와 감사원은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강도 높은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진상 규명할 권한도 부여가 돼야 할 테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월호 유족분들이 수사권, 기소권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던 주체는 바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었고요. 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건지 뭐 여간 논란이 많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또 예. 세월호 관련한 기사인데요. 청와대는 무엇 했나, 이런 제목입니다. 청와대의 대처와 수습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당일 약 7시간 동안 비서실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거나 대책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21차례, 그러니까 뭐 14차례라는 거는 이제 서면 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이 유선 보고까지 합하면은 21차례 아니겠습니까? 이 21차례의 서면 유선 보고를 받아서 별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밀어볼 때 보고가 상당히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대통령은 그 당시 뭔가 지시를 내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지, 뭐 여하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자, 청와대는 도대체 뭘 했는지 이거 반드시 규명돼야 할 그런 문제고요. 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 밖에도 못 밝힌 의혹들이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해경 경비정이 구조 과정에서 승객이 아닌 세월호 선원들을 우선 구조했지요. 배 안에 많은 승객이 남은 걸 알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구조 상황을 총괄한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런 배경은 무엇인지 이거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사설 구조업체 언딘과 해경의 유착 관계도 더 밝혀내야 할 사안입니다. 해경 차장 그리고 수색 구조 과장이 언딘 대표와 친분을 맺어왔는데요. 언딘 바지선을 써야 한다라면서 한시가 급한 구조 상황에서도 인근에 바지선이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언딘 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던 이자들. 이게 살인자들 아닌가요? 자, 또 검찰은 당초에 해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비리 규명에 힘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민간업체와 해운조합 임직원들만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고 해양수산부 등이 연관된 핵심 세력에 연루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풀 수 있을까요?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예,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과연 풀 수 있을지, 뭐 저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저 여당이 뭐 무서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강경파가 득세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또 야당을 길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길들여지고 있고요. 이런 야당 믿고 과연 진상규명 가능할지, 이거 뭐 저희 일반인도 의문인데 우리 세월호 유족분들은 또 어떨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이면을 보면요,
남북 군사회담 황당한 모르쇠 원칙 없는 정부 이런 제목의 기자 메모가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44개월 만에 남북 군사회담이 열렸습니다. 44개월이면 벌써 3년이 지나간 세월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남북 사이에 군사적 견해차 이런 걸 좁히는 차원에서 회담이 열렸다면 그 뭐 만남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정부는 회담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숨겼습니다. 시작은 조선일보한테는 알렸잖아요. 예, 조선일보가 아침에 이렇게 보도를 쏟아냈는데 예. 그리고 후속 보도가 계속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나왔는데 말이죠. 오전 10시부터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린 모르니 국방부 가서 확인하라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고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당연히 알만한데 정례브리핑에서 확인해 줄 수 없어 유감이다 이런 말만 무려 20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방부가 회담이 모두 끝난 뒤인 낮 4시가 돼서야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박근혜 정부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투명한 대북 접촉입니다. 투명한 대북 접촉. 북한과 몰래 만나지 않겠다. 다 드러내놓고 만나겠다.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 때 이루어진 물밑 접촉이나 비밀 접촉이 문제가 있었다. 뭐 음습한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 간 접촉을 투명하게 가져간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물론 반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워낙 특수해서 투명성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진보층과 보수층의 갈등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해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원치 않는다면 밝히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회담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자,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투명성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올해 2월에 열린 1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도 북측이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공개를 요구해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정부는 또 이걸 갖고 왜곡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면서 선전을 했는데 이번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북한이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원칙은 폼으로 있는 정부다. 뭐 이렇게 보셔도 뭐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원칙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는 원칙. 일관성이 있네요. 그거. 예. 자, 이번 그 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7일에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에서 남북 간 함포 사격을 주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국방부 발표로 밝혀진 건데요. 예. 자,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이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자, 사건은 지난 7일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을 900m 침범하면서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군 유도탄 고속함은 경고 사격 5발을 쐈습니다. 그러자 북한 경비정이 수십 발 대응 사격을 해옵니다.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은 즉각 북한 경비정에 대해서 조준, 격파 사격을 했습니다. 이 북한 경비정의 행태가 괘씸하긴 하더라도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북한 함정에다가 조준, 격파 사격을 시도한 것은 근래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칫 북한군이 반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서해 교전으로 확전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나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과 지침이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당연히 청와대에 허락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요. 당시 청와대는 지도력을 발휘했느냐. 그러니까 야 쏴! 이랬느냐 최소한. 최윤희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청와대에서는 군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전 위험을 안고 있고 결국 그 부담을 다 뒤집어 써야 할 청와대가 우린 모르니까 군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예. 이랬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청와대는 전쟁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교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예. 이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세월호 때는 대통령이 구조하는 사람이 아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죠. 청와대는 전쟁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보니까. 자, 이 또 군의 행태 중에는 은폐 의혹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합참관 예전은 조준 사격이 있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대응 사격을 했고 조준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준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합참의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니까 결국 실토한 겁니다. 자, 군은 유도탄 고속함이 포사격을 하다가 불발탄 때문에 포가 작동하지 않아서 뒤로 물러섰다. 후퇴했다. 이 사실도 공개하지 않다가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투명성 좋아하는 정부인데 투명한 게 없는 정부입니다. 자, 한국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요. 예. 뭐 공약은 지들이 해놓고 중앙정부가 해놓고 박근혜 정부가 해놓고 뒷감당은 우리 시도 교육감 보고 다 알아? 우리 못한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 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 한때는 당대표, 당 원내대표였던 이 두 사람,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어제요.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라면서 교육청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 지출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야, 무상급식 하지 마. 그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야, 니들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인 무상급식 하지 말고 우리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무상급식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예. 그걸 또 알았던지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재량 지출을 줄인 뒤에도 재원이 모자랄 경우 지방채를 인수해서 긴급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빚을 늘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참 투명성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권입니다. 예.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참여한 네이버 밴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전교조 교사들의 주요 포털 사이트 이메일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이메일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예. 이거 아주 그냥 국내 포털사들 다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경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포털에 있는 이메일 3개 모두 탈퇴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뭐 이용도 잘 안 하고. 네. 예,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오로지 지메일만 쓰시더라고요. 예. 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관악경찰서에서도 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주로 철도노조 관계자, 민주노총 중앙 간부들이었다. 예. 최근 3년 동안에 국가기관에서 이동통신 3사로부터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2,570만 건을 웃돈다. 통계적으로 한국 국민 2명당 1명꼴로 통신자료를 요청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한국 국민 2명당 1명꼴로 우범자 취급하고 있다, 정부가. 예.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짐작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뭐 이메일 들여다볼 수도 있겠다라는 예. 짐작을 했는데 이게 현실로 실제로 그랬다고 하니까 네. 예. 또 뭐 당사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겠죠. 예. 오늘 조선일보가 12면에 작게 2단 기사 실었네요. 사이버 망명 진정세다. 카톡 이용자가 다시 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여전히 쓰고 있고요.
뭐 조선일보 기자들 여전히 쓰고 있겠죠. 네. 다시 늘었다는 통계는 좀 의아합니다. 글쎄 원인이 뭘까요? 황교안 장관이 나 쓰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쓰시라. 이런 차원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앞으로 영장 들어와도 우리 수용하지 않겠다. 끝까지 고객의 대화 내용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음에서 말하자면 도발을 한 그런 상황 이후에 벌어진 반전일까요? 뭐 예. 원인이 있겠죠. 모든 사건 결과에는 원인이 있을 텐데 이어간 뭐 조선일보에는 뭐 그런 내용이 딱히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뭐 하여간 그 사이버 망명 이거는 뭐 한때의 바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는지. 주가를 조선일보가 좀 짚었습니다. 예. 그 신주 상장한 첫날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예. 어제는 등락이 없었습니다. 예. 초반에 좀 오르다가 예. 제자리 했고요. 뭐 오늘 상황은 또 몇 분 있으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관심 가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이 논란이 불거진 지난 1일 이후에 이 다음 카카오의 주식을 이제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박용만 두산 회장인가요? 그 양반도 카카오톡 정리했다. 뭐 이렇게 어제 밝혔다고 하는군요. 예. 자, 한국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카카오톡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토종 메신저들이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 웹사이트를 분석, 평가하는 업체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카카오톡의 일평균 사용자는 2,605만 명으로 전주보다도 40만 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라인의 이용자 수는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톡의 이용자 이탈이 예상보다 미미한데 반해서 라인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카톡이 빠져나가기에는 워낙에 그동안 이렇게 네트워킹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게임이요. 게임. 예. 저 같은 경우 이 캔디 크러쉬 여기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큰데 그래서 사실은 카톡이 지금 이렇게 이탈하는 것도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에다가는. 그런데 라인은 그 엄청난 여파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용자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메신저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네이버는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라인의 그 서버가 일본에 있습니다. 예. 일본에 있더라도 네이버가 문을 열어주면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거겠죠. 알아도 그렇게 이탈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보면 카톡뿐 아니라 국내 메신저가 다 같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크다. 하루빨리 국산 메신저들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 말고는 딱히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서울신문 6면을 보면은 검찰이 그래서 아주 지금 토종 메신저, 토종 IT 기업들을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론에 바짝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때에 제3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서 법정 제출 증거가 아닌 제3자의 대화 내용은 즉각 폐기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은 폐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기로 했다는 거는 예.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어쨌든 검찰 손에 입수가 된 다음 폐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폐기 여부는 누가 확인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이걸 과연 믿으라고 말하는 것인지. 세계일보 일면을 가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조건 수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내용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적 인물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나서서 무조건 수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검찰이 어떤 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극 수사하겠다는 건지는 대략
실명이 나오진 않지만 가늠은 됩니다. 네. 뭐 이건 뭐 여담 같은 그런 기사인데요. 한겨레 13면을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한 37개 되거든요. 예. 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각종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들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위, 2위. 궁금하시죠? 검경입니까? 경검입니까? 경입니다. 우선 경찰청이 1등이고요. 2등이 예. 법무부였습니다. 법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경찰청 법무부가 각종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들입니다. 예. 금묵차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범죄자들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뭐 물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네. 두 개 기사 한번 여러분들께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감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대형 로펌들. 요즘 그 회장님들, 사장님들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서 혼나는 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이죠. 이 보수 언론들이 이 회장님,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국감 때 좀 부르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들이 이 증인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 가급적 증인 출석을 못하도록 또 증인 출석을 한다면은 논란의 핵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컨설팅하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금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경향신문 1면에 실렸고 예. 중앙일보에는 1,000만 원에 사고 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최근에 아파트 내부에 여러 가지 관리비 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리의 근원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매관 매직에 있다라고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금융위원장은 시키는 대로만 한다.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 맞느냐는 추궁의 신재윤 금융위원장.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위원장님 정치인이신가요? 저요? 저는 정치하고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정치권을 따라갑니까? 금융위 LTV DTI 규제 완화로 선회. 이거 신문에 난 그 기사입니다. 분명히 금융위에서는 LTV하고 DTI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올 초에 말씀을 하셨다가 최경환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 가면서 한마디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제정책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변석계, 사상누각, 반신반의, 땜질 처방. 다음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KB 사태 처리 과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KB금감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감원에 조사 들어가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금융위발로 신중론이 나오고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 통지된 중징계를 경징계로 감경해 줬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금감원장이 그것을 다시 중징계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명록 증인이 못 물러나겠다고 소송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다시 그것을 직무정지로 더 상향시켜서 결정을 했습니다. 일찍이 금융당국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혼란의 원인이 뭐에 있을까? 이번 사태에는 박근혜 정부 경제 권력 간의 권력 투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신뢰 안정감, 권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은 민간특수법이 있는 금감원의 감독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은행의 김정중 행장은 문책 경고하고 물러나라 그러니까 임기 채우겠다고 하고 이명록 회장은 문책 경고하겠다고 하니까 소송 내겠다고 하고 제가요 90년대 후반부터 20년 동안 모피아를 겪어봤습니다. 무리한 관치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있었어도요. 이렇게 무능한 관치, 모피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루어진 이 금융감독당국의 이 혼란은 어찌 보면
모피아 역사의 지옥이고 오점입니다.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제 소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걸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네. 금융지주회사의 대표는 어떻게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는 이사회라든지 또는 주총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는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는 것이 맞지, 감독당국에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가리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무소신 무능력의 신재윤 금융위원장,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지. 저는 청와대에서 선임되는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는 것이 맞지,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노르웨이가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죠? 네, 노르웨이 의회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노르웨이는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에게 징병제를 적용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 이 개정안은 2016년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하고요. 19세부터 44세까지의 여성이 군 복무 대상인데요. 첫 입대 대상자들은 1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우리는 가장 뛰어나고 의욕적인 지원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군 복무 대상을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로 옮겨가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노르웨이는 성중립적인 군대를 만들어 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예, 이 노르웨이가 여성 징병제 도입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원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 중 일부만 징병제 적용을 받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노르웨이는 현재도 형식상으로는 징병제이지만 사실상 지원병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노르웨이 병역법은 19세에서 44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입대 대상자 6만 명 중 8천 명만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 이 중 1,000여 명은 여성 지원자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또 학업과 직업, 해외 체류 등 각종 사유로 병역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노르웨이, 이스라엘 여성 징병제. 근데 북한은 얘는 징병제인지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홍콩 언론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보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명보는 15일 해방 이후부터 1987년까지 40여 년간 진행된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대통령 선거 제도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예. 명보는 1960년 4.19 혁명과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또 1982년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한국 민주화 운동의 5대 사건으로 꼽았고요. 예. 김주열, 전태일, 박종철 씨 등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열사로 소개했습니다. 명보는 한국 학생들이 물대포와 최루탄에 맞서 투쟁했던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회찬 전 의원과 대학생 등을 인터뷰한 내용도 전했습니다. 예. 명보는 한국과 홍콩의 선거제도를 비교하면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이 반직선제에 근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최근 민주화가 좀 후퇴한 그런 부분은 안 짚은 모양이군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IS 격퇴 작전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14일 IS 격퇴를 위해 국제연합전선에 동참한 20여 개국의 군 수뇌부와 회동하고 IS에 대한 공습 전략과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을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바레인 등 아랍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동맹국들이 IS 격퇴라는 종전 목표를 재확인했고 지역 내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등 전장 밖으로도 그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공습작전이 장기전이 될 거라고 예상했고요. 이번 작전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세 번째 에볼라 환자가 나왔는데 세계보건기구죠. WHO. 매주 10,000명 정도 에볼라 감염자가 새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내놨군요. 네. 세계보건기구 사무부총장은 현재 시간으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주간 매주 1,000건의 새로운 에볼라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60일 이내 에볼라에 대한 충분한 대응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오는 12월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매주 5,000명 내지 10,0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부총장은 이번 주말 에볼라 감염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기도 했고요. 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치사율이 7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관심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을진데 세계보건기구가 뭐 대응책을 내놨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사무부총장은 최근 UN 에볼라 긴급 대응팀이 70-70-60 계획이라는 걸 내놨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감염자의 70%를 격리하고 사망자의 70%를 안전하게 매장하는 것을 60일 이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또 환자들을 격리 치료하는 것에 앞서 우선 가족들에게 보호 장비를 나눠주고 기본적인 의약품을 갖추도록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전문가와 의료진 등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북한이 유엔에서 자체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서 각국 유엔 대표부에 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유엔 대표부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유엔 본부에서 유엔 회원국 외교관 60여 명을 초청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다고 유엔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이 초안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 되고 인권 문제에 이중잣대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인권에 대한 평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평등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 초안에서 북한은 지난 8월 아동매매와 매춘 등의 근절을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충 의정서에 서명한 것을 언급하면서 자국이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나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좀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유럽연합 등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3달 전에 열렸던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그 공격 중단과 또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고 한국과 대부분 서양 국가들은 기권했었습니다. 당시 어린이를 포함해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북한을 포함해 어느 나라도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북한이 주장한 대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기재위, 미방위, 농해수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이틀째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추궁합니다. 특히 오늘 국감에서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내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진 빚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이 국민 1인당 7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 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이 모두 38조 5,051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을 관리하는 국내 최대 업체 후이즈가 어젯밤 9시쯤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새벽까지 후이즈가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일부 사이트의 연결이 지연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후이즈 측의 신고를 받아 서버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공격을 차단했다며 디도스 공격이 시작된 IP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여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 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약 7,00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 간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총 6,950회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180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 처리액이 2013년 8억 6천만 원에서 2014년 18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22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방부가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야전부대의 여성정책장교와 여성고충관리장교로 하여금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6회 공군의 여군은 9,228명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우선 오늘 국감 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증인 출석 여부가 관심인데 어떤 일정 잡혀 있습니까 오늘? 네, 국회는 오늘 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이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를 통해 국감을 벌입니다. 이 농해수위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등 세월호 사태와 직결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초미의 관심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느냐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국감 시작 단계에서 이미 이준석 선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감장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는데 예. 이준석 선장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어서 부적절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농해수위는 이준석 선장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해둔 상태입니다. 과연 이준석 선장이 여기에 응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예, 침몰하는 배에서는 그렇게 서둘러서 떠나더니 와서 증언 좀 하라고 했더니 재판받고 있어서 부적절하다. 네.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유입니다. 네. 네, 법사위 국감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나오기로 돼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모바일 메신저 사찰 논란하고 관련해서 요즘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음 카카오 이석우 대표입니다. 이석우 대표는 검찰이 이 카카오톡을 대거 사찰하고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서 문제가 커지자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를 통해서 그야말로 초강수를 던졌고요. 일각에서는 초법적 발언이다 이런 평가도 있죠. 물론 이석우 대표의 말도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살펴볼 점도 많고 뭔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사정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법사위가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벌입니다. 일선 검찰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 건데 이 감사장에 이석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야당이 사이버 검열 문제로 검찰과 정부를 질타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석우 대표로부터 간접적으로 확인시키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국감장에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석우 대표도 텔레그램을 쓰는지
좀 네.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예. 군과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군 네. 전투기 F-15K 부품 돌려막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근데 전투기에 부품을 돌려막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 공군의 최신의 주력 전투기죠. F-15K 이 기종의 부품 돌려막기가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 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데 여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우리 공군 주요 전투기의 동류 전용 발생 건수가 모두 1182회에 달했습니다. 이 동류 전용이라고 하면 사용 불가능한 장비에서 쓸만한 수리 부속품을 빼내서 고장난 다른 장비를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특별히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공군 최신의 전투기 북핵에 대비하고 또 독도 분쟁 등 유사시에 최일선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 F-15K의 동류 전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F-15K는 지난 4년 동안 동류 전용이 모두 528차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군 전체 전투기 동류 전용의 44.7%, 즉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F-15K 한 대당 평균 8.8회의 동류 전용이 발생한 셈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류 전용한 수리 부속은 수평 안정판 작동기를 비롯해 전자전 신호 증폭기, 전자전 신호 처리기 등 이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수리 부속들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기 F-15K의 전투기 가동률은 목표 가동률인 75%를 넘어서 80%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품 돌려막기식 수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예. 군 당국은 나름대로 또 항변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군 전투기 부속 상당 부분 외국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처음부터 예견이 돼 있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에 한 번씩 있죠.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때 미국의 F-시리즈와 독일, 프랑스 등의 몇몇 기종, 라팔, 로드파이터 이런 기종 명칭 이름 생각나실 겁니다. 이런 기종이 우리가 도입할 전투기의 후보군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F-시리즈는 부품 조달이나 수리, 기술 이전 등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결코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늘 받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F-시리즈가 채택되곤 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특수성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 탓에 이 의문점이 많은 전투기를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들여오고요. 이처럼 부실하게 땜질하듯이 수리하면서 가동하고 있는 일정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해군 역시 좀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유일한 수중 무인 탐사선인 이 ROV 수년째 보관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국감에서 드러났죠. 네, ROV라고 하면은 아마 세월호 사건을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참사 직후에 해군이 갖고 있는 ROV를 투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었죠. ROV는 수중 무인 탐사선입니다. 논란이 일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결국 해군은 당시에 ROV를 투입조차 못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ROV는 투입을 못했죠. F-15K 얘기 때 언급한 이 권은희 의원이 이 문제도 알아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ROV가 수십 개월 동안 고장나 있어서 사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ROV는 스웨덴 오션 모듈사 제품입니다. 2009년에 4억 5천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도입 한 달 만에 추진기에서 절연유 누수가 발견돼서 석 달 동안 수리만 했고요. 1년도 안 지나서 또 어딘가 고장나는 바람에 무려 10달 동안 다시 수리를 했답니다. 이렇게 잦은 고장 탓에 ROV는 도입 뒤 68개월 동안 단 15개월만 운용이 됐습니다. 48개월은 수리 중이었답니다.
물론 현재도 수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의 이유를 들어서 하자 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외주 정비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당분간 이거 못 쓸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3가지 법률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했었는데 어떻게 여야 간의 논의에 진전이 있는 상태입니까? 주요 쟁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세월호 특별법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틀, 3일 정도 된 건데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요. 현재 여야가 꾸린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한 TF가 가동 중입니다. 엊그제부터 어제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양측이 꾸준히 물밑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살피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유가족 참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주요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들이 이 특검 추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가 감지가 됩니다. 우선 대변인 라인을 통해서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 참여는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도 여쭙겠다 이런 식의 말로 여지를 두는 듯한 좀 긍정적인 듯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새누리당에서 나온 말들을 종합하면 딱 이런 패턴에 들어맞습니다. 발언의 레인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그들의 마지노선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조차 아마도 이완구 원내대표가 말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안 제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목소리가 이미 들려올 정도입니다. 예. 이 이완구 원내대표가 언급한 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도 유가족과 사전에 협의하겠다.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일견 희망적인 메시지로 풀이가 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이 유가족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사람을 추천하려 하는지는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됩니다. 이에 대한 상호 입장은 파악이 될 수밖에 없죠, 미리. 그리고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겠다는 말도 유가족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겠다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새누리당이 정한 협의 내지는 협상의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SBS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우차사의 정치 풍자 코너인데요. 이 LT 뉴스라는 코너. 이 온라인에서 삭제가 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작진은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예능 PD들도 자체 검열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회사 쪽과 이 문제로 논의를 벌인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의 최수연 노조위원장 연결해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예. 어쨌든 어제 회사 쪽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우차사 68회 LTE 뉴스 삭제된 경위 회사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저희들이 어제 우리 편성위원회, 제작본부 편성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우차사 제작진이 게시판에 우차사 게시판에 올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도. 예. 이제 그 코너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뉴스 꼭지라고 그러죠. OECD 평균 국가율 순위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이제 등록금 1위가 이제 GDP 대비 1위인데 절대 금액 기준이 사교육비 1위와 구분이 없이 말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원인 불명 사망률 1위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게 사망의 사인을 이제 의학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라고 이제 끝을 맺음으로 해서 예. 이게 마치 이제 행방불명이나 심각한 범죄 피해자가 원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회사 측의 설명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죠. 먼저 이제 사교육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OECD를 하면은 GDP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준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대개 이제 사교육비, 등록금, 대학 등록금, 이게 굉장히, 비싼 거는 사실인 거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뒤에 나오는 행방불명,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인불명 사망률 1위라는 것은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원인불명 사망률 1위와, 우리가 통상 이제 의문사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이럴 때, 정말 원인을 알 수 없이 돌아가신 분들, 또 민주화 투쟁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의문사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이유일까 하는 그런 의심은 상당히 들죠. 예.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네. 이걸 방송 전에 그럼 사전에 좀 심의를 해서 고치든지 하지. 방송되고 나서 이게 심의실에 가까운 사후 심의를 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리 원고 검토했을 텐데요. 예. 제가 이제 담당 프로듀서를 만나보고 당일날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이걸 제작하면서는 몰랐다라고 합니다. 몰랐다기보다는 이제 인식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본방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고 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SBS가 매번 여기도 심의실이 있죠. 심의실에서 나오는 심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을 인식하고 프로듀서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본인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동영상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스로 인식됐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네. 그 여러 사람이 외압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인한테 듣기로는 그냥 잘 아는 지인들,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주위에 있는 방송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외부는 아니고. 이 본인의 말로는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이제 믿어드리고 싶죠. 예. 예.
그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제작하시는 분도 혹시 그 노조원이십니까? 노조원은 아닙니다. 이미 국장급이시니까요. 제작위원이시고요. 예. 예. 그 실제로 이제 일선 제작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 아래에 있는 물론 분들? 거기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떤 얘기 하십니까? 예, 그분들은 이제 직접 저희들이 이제 편성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직접 나오지는 않고, 예. 이제 담당 그 프로듀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작본부장, 예능국장 뭐 이렇게 나오십니다. 나오는데 이제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압은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본방 나간 다음에 살펴보니 그렇게 되어서 오해가 있겠다 싶어서 10월 9일날 이제 재방송이 나갔는데, 예. 그 재방송에서는 LTE 코너를 삭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내 분위기, 저희들의 전반적인 우리 사내 직원들, 여러 직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설마, 외압이 없었겠냐.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 외압은 없었다고 하지만 내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글이 저희들 그 노조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외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려면은, 예. 그렇게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LTE 뉴스 코너가 이제 7꼭지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제작자들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OECD 평균 국가별 순위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제거를 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전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수위가 좀 높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관련된 그 풍자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인사 참사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했었다. 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빼고 전체를 편집해서 다시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사측에서.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외압이 있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장담을 할 수는 없으나 회사의 말처럼 제작진의 말처럼 외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여전히 의혹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삭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뭐 OECD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예. 그 스스로 인식해서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그 지적을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네네. 관련 뭐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예. 데이터는 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좀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구실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예. 좀 더 그 노조 쪽에서 나간다고 하면 예. 주변 지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던데 그 지인이 누구냐 이 부분까지 네. 좀 알아볼 생각은 없으셨는지요? 그건 뭐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예. 제작진의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그 부분만 편집해서 다시 넣는 경우 또 거기에 관해서 또 말이 있을 것이고 해서 괜한 오해가 일어나고 논란이 확산시켜져서 프로그램 제작자와 출연자가 제작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고 하면 이제 우차사 내에는 여러 코너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LTE 뉴스만 부각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코너들에 출연하는 출연자 또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제작자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리함이 있고 또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내용들은 이런 주장들은 수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지인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저희들은 SBS는 또 다른 방송사와 좀 특이하게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도 부분, 제작 부분 각 부분별로 해서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또 전체 편성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든 사든 이 편성위원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편성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주시하고 따지고 한다는 것들을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었고요. 뭐 계속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노사 간에 이 문제가 일단락된 상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아닙니다. 예. 절대 일단락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일선 PD로 보입니다.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그 현실적으로 외압이 없을 수 없다. 뭐 예. 외압이라는 것이 방송을 내려라. 뭐 예. 이런 팩트의 문제로 접근해 오면서 예. 또 네가 책임질래. 예. 뭐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봤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담당 PD는 책임질 수밖에 없고
예. 방송할 때 좀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네. 얘기 했는데, 이게 결국 방송사 내부에 뭐 자체 검열이 사실상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직접 그 주변에 있는 PD들도 많이 만나고 하실 테니까. 예. 어떻습니까? 뭐, 그와 이제 유사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방송사 내에서, 뭐, 어쨌든 언론사 내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은 자기 검열입니다. 예. 자기 검열이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내부든 외부든 안에서 무슨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인 그 편성위원회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사측을 불러내서 계속 경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방송하시는 우리 PD 기자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 이제 이것들을 계속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사안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뭐 종편 출범 이전만 해도 SBS 뉴스가 KBS나 MBC 뉴스에 비해서 좀 공정성이 두드러졌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현재 SBS 뉴스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이제 밖에 나가면은 뭐 SBS 뉴스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아마 상대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KBS와 MBC의 그 뉴스가 상당히 촉이 무뎌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SBS 뉴스가 좀 약진을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인 점수로 따진다면 아직까지 SBS 뉴스는 100점짜리 뉴스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뉴스로 나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정성을 가지고서 방송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돋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의제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외부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JTBC가 이제 손석희 사장이 좀 전력을 쏟아놓는 것 같습니다. 8시대로 뉴스 시간대 옮기고 또 뉴스룸이라고 해서 한 100분가량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BS 내부에서도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몇몇 기자들 만나보고 이렇게 보도국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 JTBC는 JTBC만의 뉴스에 생산하고 보도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을 터이고, 예. 또 SBS는 또 지상파 방송사로서 약 20여 년이 좀 넘는, 그런 경험, 그 다음에 그런 뉴스를 선택하고 방송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방송을 취재하고 방송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 SBS 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JTBC가 그렇게 변화를 꾀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새롭게 뭐 다른 변화를 가져간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SBS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만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한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방송사, 특히 미디어 노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성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 또 공정보도에 많이 중점을 두지만은 또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복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SBS 회사 쪽이 임금 피크제, 희망퇴직 이거 도입하자 제안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어쨌든 언론사에 물적 토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은, 이 방송의 방향, 언론의 방향들이 엉뚱한 데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한 이유가, 그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회사가 신입사원들을 연봉제로 뽑는다든지 신입사원들의, 초봉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합의를 해준 건데요. 예. 지금 이제 거의 실무 협상은 한 8차례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본 협상을 한번 합니다. 지상파 방송이 굉장히 어렵죠. 올해 SBS도 한 2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KBS, MBC도 다 몇백억 원씩의 적자를 예상하는데 실시간 광고가 급격히 빠지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SBS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 콘텐츠를 SBS가 만들어서 SBS가 판매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딩스 지주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예. SBS 콘텐츠를 대부분 홀딩스의 자회사인 그 미디어 허브가 가지고 와서 매우 싼 값에 팔아버리고 SBS에는 적게 그 이윤을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제대로 변화를 시켜서 독립 경영을 SBS가 하지 않으면은 임금 피크제를 하더라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임금 피크제에서 임금의 감액률을 더 다운시켜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문제, SBS 네. 홀딩스의 이익이 집중되는 문제를 좀 먼저 풀어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수현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 공주에는 금강이 흐릅니다. 공주가 지역구인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요즘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썩어가는 지역구의 강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사업으로 인해서 나라 재정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 오늘 제주도에서 국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잠시 시간 내서 4대강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한숨 한번 크게 쉬시고 인터뷰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구 공주 그 금강 실태가 네. 어떻습니까? 예, 뭐 다른 강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금강에 대해서 특별하게 걱정이 많은데요.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금자가 원래 이 비단 금자를 써요. 예. 그 비단결처럼 아름답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황금빛 그 백사장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 소나무 숲이 곰나루라고 하는 그 유서 깊은 그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우선 첫째로 4대강 사업을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공주 시민들의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고향과 같은 어릴 때 소풍을 주러 가던 그런 곳인데 그런 것이 없어졌고요. 자,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선 이 수질이 문제,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열악한 것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정부 기관이 이제 수질 오염으로 인한 그 물고기의 떼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4대강과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다가 드디어 올해부터는 이것이 4대강의 부작용 탓이다라고 정부 기관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금강에서 그런 물고기 떼죽음이 재작년에 그렇게 있었죠. 수십만 마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변공원이 관리부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공주 금강변에는 공산성이라고 하는 그 1500년 전 웅진백제 시대의 그 수도였고, 거기에 이제 궁궐 추정지로 예정이 되는 이제 공산성이 있는데, 예. 그 공산성 그 성벽이 붕괴가 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바로 금강 위에서. 이 역시도 이제 아무래도 4대강 공사와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하수의 범위,
지하 수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다분히 이제 그렇다 보면 집안에 영향을 미치고 그 집안 위에 이제 성벽이 쌓여지게 되는데 집안의 변화가 그 성벽의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아직 이것은 뭐 정확하게 4대강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논란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4대강의 지금 하상이 있잖아요. 강바닥. 원래 강의 바닥은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제 저서생물들이 거기 살고 생태계를 형성할 텐데 이게 4대강 사업 전에는 대개 4대강의 강바닥이 93% 정도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4대강 이후에는 지금 거의 그 진흙 뻘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래는 다 퍼내서 뭐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래가 없는 자리에 진흙 뻘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유속이 느려지다 보니까요. 그 쭉 흘러가야 될 그런 그 미세한 입자의 그 진흙들이 그 4대강 바닥에 쌓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금강에 특별히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강과 영산강과 낙동강에는 이 진흙벌, 이 층이 그 한 20% 수준인데 비해서 그것도 많은 것인데요. 금강은 무려 57%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단금자를 쓰던 금강 그리고 공주 시민과 충청도 주민들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이 금강이 오늘날 이렇게 변하고 있다.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일입니다. 뭐 저희가 알기로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죠. 안희정 충남지사 이 금강에 대한 4대강 사업 당시 좀 적극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 여러 차례 면담 요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4대강 사업을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되셨으니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점들이 예정이 되고 어떤 건의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다 받아들여서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더 좋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대통령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지방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들어지지가 않았죠. 면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 충청남도에서는 그 4대강 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간 위원장을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쨌든 거기에 대비도 하고 해왔습니다만, 지방의 어떤 그 지사가 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국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그 금강에서 있었던 그 대규모 물고기 떼죽음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그 충청남도의 4대강 위원회는 이것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다라고 분명하게 보고서를 내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일정 부분 그 충청남도의 목소리를, 지방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안희정 지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뭐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4대강에 허비한 돈이 뭐 22조다, 뭐 그 이상이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국토교통이 소속이시니까 투입된 돈이 얼마고 앞으로도 뒷감당해야 되는데 써야 될 돈이 얼마인지 혹시 좀 추정하고 계신 금액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사업비는 22조 하니까 이제 그대로 우리가 22조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요. 그런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내게 된다면 이런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해도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게 보면 그런 긍정적 효과보다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문학적 사업비를 국민의 혈세를 강물에 그냥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엊그제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자원공사가 부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22조 원의 사업비 중에 수자원공사에게 8조 원의 사업비를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 대신에 이 8조 원을 투입하는 대신에 발생하는 금융비용, 이자요. 이것은 국가가 부담을 해주고 4대강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이제 부산 뭐 에코데타 시티 사업 등의 수변 사업이 있어요. 친수구역 사업. 이런 것들을 수자원공사가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게 해서 이 8조 원의 일부를 회수하게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정으로 어떻게 충당해 줄지를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8조 원 이것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부채 비율이 20%이 아주 건전한 회사에서 지금 부채 비율 120%를 아주 불량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게 매년 이 8조 원에 대해서 지금 원금은 뭐 한 푼 갚을 아직 계획도 못 잡고 있고요. 매년 이 금융 이자 비용만 국가에서 재정으로 약 3천억 정도씩 내줬는데 예. 현재 이자만 낸 게 1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만 해도 3,170억 원의 이 이자를 내는 돈을 국토부가 기재부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1조 2천억의 이자와 내년도 이자를 합하면 약 이자 비용만 1조 5천억이 이르고 있죠. 예.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매년 이 4대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한 1조 원 정도 이 비용이 든다고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녹조 제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매년 발생하니까. 거기에 약 4,300억. 그 다음에 이제 재퇴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또 정리해야 4대강이 기능을 한다고 하니까. 예. 재퇴적 구간 처리하는데 2,900억. 준설토 관리하는데 2,500억. 이래서 대략 매년 고정적으로 1조 원의 국민 혈세를 여기에 또 계속 퍼부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박수현 의원께서 한 가지 지적한 게 4대강 문화관이라는 그 시설입니다. 네. 이것도 좀 대표적인 혈세 낭비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네. 상황입니까? 지금 이 4대강 문화관이 4대강 부근에 5개의 문화관을 664억이라고 하는 국비를 들여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주로 이제 거기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4대강의 치적을 홍보하는 곳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도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이제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여기에 이제 관람객들이 점점점 줄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4대강 문화관은 어떤 자체 수익을 발생시키질 않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도 역시 고스란히 한 30억 정도씩 그렇게 재정으로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기를 이것은 빨리 정리를 좀 해라. 차라리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것을 운영을 맡겨서 지자체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 방법을 찾든가 지금 같은 식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당시 이 4대강 사업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국회가 한때 관련해서 청문회 하자 얘기 있었지만은 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좀 집중될 부분이 좀 분산된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네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전 정권에서 이 4대강 사업 주도했던 사람들 책임 국회 차원에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4대강 사업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던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도대체 예. 이 애물단지 수준을 넘어서 머리맡에 시한폭탄을 두고 살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이 진상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밝혀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 처벌해야 되고 이 4대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진상 규명입니다. 그래야 원인이 진단이 되어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4대강에 날치기로 찬성했던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전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미 4대강의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4대강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새누리당만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요. 우리 국토위원회 안에 이 4대강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이 소위원회라도 최소한 구성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것이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새누리당이 즉각 응답하기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 10월 22일 날 국민 4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요.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과 류익 전 대통령 실장, 정종환 권도엽 전 장관, 예. 신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이 사람들 책임자들 우선 배임, 직권남용, 입찰 방해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거든요. 이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